아버지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 정부에서 피난 가면서 급히 숨겨놓은 금괴가 있었거든. 금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갓 세워진 시기였잖아. 전쟁 통해 국가 재산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은 거야. 아버지의 소대가 그 임무를 맡았지. 얼마나 큰 금괴였는데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은 될 거야.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십억이라는 말에 두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태영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제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과점을 그 자리에 차린 거예요? 그래, 금괴가 묻힌 곳 바로 위에 가게를 차렸지. 그게 40년 전의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둔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전쟁 당시 묻어놓은 금괴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물 지도다. 태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받았어요. 아버지. 그런 과거가. 그리고 이 지도는 제 이름은 한정수입니다. 올해 75살이죠.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이 작은 제과점에서 살아왔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밴 밀가루 냄새가 제 인생 그 자체예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아들 태영이가 아침 일찍부터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영이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그 표정만 봐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사실 태영이는 몇 달 전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20년 넘게 성실히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태영이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태영이는 자존심이 센 녀석이거든요. 아버지한테 어려운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태영이가 퇴직금과 대출까지 받아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이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태영이가 고백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억 단위 빚이 생겼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순 없었죠. 그때부터 며느리 소영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제게 그렇게 친근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아예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소영이는 날카로운 성격이에요. 말할 때마다 가시가 돋쳐 있죠. 제발 정신 차려요. 당신은 이제 빚쟁이야. 소영이가 태영이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제과점 주방에서 반죽을 하고 있었지만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제과점 팔아서 빚 갚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과점을 팔라고요? 이 가게를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가게가 아닌데. 이건 제 목숨과 같은 곳인데. 소영아, 그건 아버지의 평생의 꿈이야.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해? 태영이가 약하게 말했지만 소영이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꿈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빚쟁이들이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난리치는데 당신 정말 무능해요. 저는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내 탓인가? 소영이는 계속해서 태영이를 몰아세웠어요. 당신이 못하면 제가 직접 아버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집 이름으로 된 재산이 이 제과점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영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실패를 기회로 삼아서 말이죠.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게 앞으로 나가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태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소영이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태영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영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태영이 빚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할 것 같아요. 제과점 건물이라도 팔아서 빚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가게는 절대 팔 수 없다. 내 목숨과 같은 곳이다. 이유가 있어. 절대로 팔 수 없는 이유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안 되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가게는 절대 팔 수 없어. 내가 죽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화를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건가? 하지만 이 가게만은 정말 안 돼. 다음 날 아침 태영이가 혼자 가게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했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 태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섰어요. 태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와서 난리예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소영이도 너무 힘들어해요. 태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소중한 아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니. 아버지의 가게를 팔아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 비밀만은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는데.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영이는 저를 완전히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태영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도 하루하루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도. 지금은 견뎌야 할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그 비밀과 함께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영이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 가게를 팔라고 압박했죠.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척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번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소영이가 또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눈에는 간절함보다는 계산적인 빛이 보였어요.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가게 팔아서 저희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소영이는 이 가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여기에는 안 된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가게는 내 목숨과 같다. 절대 팔 수 없어. 소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겠지만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죠. 아버님은 정말 이기적이세요.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기적이라고요? 만약 제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진작에 이 가게를 팔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게에는 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태영이는 중간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영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아버지. 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언가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태영이가 다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아들이, 내 소중한 아들이.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죽고 싶다고요? 내 아들이 죽고 싶다고 말하다니.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와요. 아이들 앞에서 욕하고 협박해요. 소영이는 매일 울고. 아버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가게만은. 저는 태영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태영아, 아비는 내게 물질이 아닌 다른 것을 물려주고 싶다. 태영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소리냐고 할 만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가게는 안 돼. 절대로. 제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영이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날 밤 소영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찾아왔습니다. 태영이가 무릎 꿇고 빌었다는 말을 들었나 봐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는데. 소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태영이한테 왜 그런 짓을 시켰어? 무릎 꿇고 빌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태영이가 스스로 그랬어요. 정말 절망적이니까. 소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무정해요. 혈육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낡은 가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낡은 가게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중요해. 이 가게는 나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곳이야. 그럼 아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이 중요하지 않을 리 없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이 가게도. 소영이는 제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더욱 차가운 빛이 났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이제 아버님께는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소영이가 나가버렸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이 갈라지는 게 맞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됐습니다. 소영이는 아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죠. 태영이는 중간에서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가게에서 빵을 굽고 있는데 소영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 가슴이 불안해졌어요. 이 가게 안 팔면 저희는 정말 망해요. 아이들도 학교 못 다니게 되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들이 고생하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안 돼.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영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도 살 길을 찾아야겠어요. 그 말이 뭔가 위협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소영이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태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말 도와줄 방법은 없는 걸까? 하지만 이 가게의 비밀을 아직 말할 수는 없어. 태영아,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언젠가요? 언젠가가 언제인데요? 저희는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어요. 태영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쳤어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가족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 가게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은 지켜야 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제과점에서 빵을 굽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들 3명이 들어왔어요. 정장은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험악한 느낌이었습니다. 한정수 할아버지시죠? 앞서 걸어온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도 차갑고 거슬렸습니다.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에이스투자금융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일로 왔어요. 에이스투자금융이라고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우리 집이랑 무슨 일이? 할아버님, 따님께서 가게 팔기로 하셨잖아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따님이라고요? 소영이 말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 가게 비우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소영이가 제 가게를 팔았다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이 가게를 판 적이 없다. 제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직접 팔지도 않았는데. 내 놈들 정체가 뭐야? 제가 화를 내자 남자들이 서류를 꺼냈어요. 매매 계약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여기 보세요. 정소영 님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어요. 할아버님 도장도 다 찍혀 있고요. 제 도장이라고요? 제가 언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찍은 게 아니야. 이건 가짜야. 위조된 거라고. 제가 외쳤지만 남자들은 웃기만 했어요.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님, 법적으로 문제 없는 계약이에요. 일주일 안에 가게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자들이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중한 가게를 빼앗긴다고요? 급히 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태영아, 빨리 와봐. 큰일 났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영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당장 와봐. 30분 후 태영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소영이도 함께 왔습니다. 소영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태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채업자들이 놓고 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봐. 태영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소영이를 돌아봤습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소영아, 이게 뭐야? 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소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태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본 태영이 중에서 가장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제야 소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소영이가 한 짓이었구나. 아버님이 너무 고집을 부리셨잖아. 소영이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집을 부렸다고요? 제가 고집을 부렸다고요? 너는. 제가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아버지. 태영이가 소리치며 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제 몸에 힘이 빠져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다음 날 오후였어요. 태영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태영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제 가슴이 다시 아파왔어요. 가게는 어떻게 됐어? 제가 간신히 물었어요. 태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태영이의 표정을 보니 희망은 없어 보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이는 집에 있어요.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라고요? 이미 늦었는데.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가게에 있었습니다. 태영아, 나 집에 가야 해. 가게를 지켜야 해. 아버지, 지금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일어났어요. 가게를 비워둘 수 없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사채업자들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 날 또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5명이나 됐어요. 할아버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게 비우시라고. 아직 일주일이 안 됐잖아. 제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하실도 있네요. 나중에 철저히 확인해야겠어요. 지하실이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하실은 창고예요. 볼 것도 없어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비우셔야 해요. 그때까지 모든 짐 정리하세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어둠 속에서 벽을 만져봤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제 목소리가 지하실에 메아리 쳤어요. 이 소중한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날 밤 태영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영이를 잘못 봤어요. 태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위조 증명하기가 쉽지 않대요. 위조 증명이 쉽지 않다고요? 그럼 정말로 이 가게를 빼앗기는 건가요? 아버지, 혹시 이 가게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건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더 위험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냥 내 평생의 터전이라서 그래.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태영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 가게를 잃게 되는 건가? 이 소중한 비밀과 함께 병실 침대에 누워있으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제과점도 빼앗기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태영이가 매일 와서 간병을 해줬어요. 소영이는 처음 며칠간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어요. 아버지, 물 좀 드세요. 태영이가 물컵을 건네며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걱정하느라 고생이 많았겠어요. 태영아, 고맙다. 제가 약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금세 약해지더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침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소영아,
제가 입을 열려는데 소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위조까지 해가면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다시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었어. 이미 다 끝났잖아. 태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내에게 실망이 컸나 봅니다. 소영이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족이 완전히 갈라지는 건가?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말인가?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있을까? 이제 와서 비밀을 지켜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태영아, 소영아.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 아비는 말문이 막혔어요. 5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단다. 그 말에 태영이와 소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영이의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는 건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이 제과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지. 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어요. 1970년 나는 20살이었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 나갔지. 태영이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듣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광에서 함께 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에 치열했던 나날들이. 그런데 전쟁 말기에 아버지가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 정부에서 피난 가면서 급히 숨겨놓은 금괴가 있었거든. 금괴요? 태영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갓 세워진 시기였잖아. 전쟁통에 국가 재산을 안전한 곳에 숨겨놓은 거야. 아버지의 소대가 그 임무를 맡았지. 소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금괴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큰 금괴였는데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은 될 거야. 그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십억이라는 말에 두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금괴를 숨기고 나서 전우들이 하나둘씩 전사했어. 누구는 포탄에 맞아 죽고 누구는 총상으로. 누구는 실종됐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결국 아버지 혼자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전우들과 약속하셨지. 이 금괴를 지키겠다고. 언젠가 나라가 안정되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태영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제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과점을 그 자리에 차린 거예요? 그래. 금괴가 묻힌 곳 바로 위에 가게를 차렸지. 그게 40년 전의 일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숨겨둔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는 전쟁 당시 묻어놓은 금괴의 위치를 알려주는 보물지도다. 태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받았어요. 소영이도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에 복잡한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 과거가. 그리고 이 지도는. 태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렇게 가게를 지키려고 했는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 사람이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아, 소영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 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것이 아니다. 네. 소영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이었습니다.
우리 전우들도 그걸 원했을 거야. 개인의 욕심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였으니까. 태영이가 지도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이는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 뜻깊은 돈이라면. 소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버지, 그럼 이 금괴로 가게는 되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제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맡기고 싶다. 저는 태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 약속을 이어가야 해. 전우들과의 약속을. 태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70년 넘게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제 가족이 이 소중한 유산을 지켜나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태영이와 소영이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전 용사였다는 것도, 보물 지도가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태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과거가 있으셨던 거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넘게 혼자 간직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태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가게를 지키려고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니 기뻤습니다. 소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소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탐욕스러웠어요. 그런 숭고한 뜻이 있으신 줄도 모르고. 소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 손을 잡고 비빌 듯이 붙들었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소영이의 손을 다독여줬어요. 화가 났던 것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 같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후회하는 마음을 보니 다 용서할 수 있어. 소영이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영이도 옆에서 아내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비의 뜻을 따라주렴. 제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보물을 찾아 아픔을 치유해 주거라. 제가 태영이에게 보물 지도를 건네며 말했어요. 태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태영이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 보물을 찾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태영아, 조심해야 해. 이 지도를 노리는 나쁜 놈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보물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심히 하겠습니다. 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태영이가 혼자 병실에 왔어요. 뭔가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도를 자세히 봤는데 위치를 알 것 같아요. 태영이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디인 것 같아? 가게 지하실에서 서쪽으로 10m 정도 떨어진 곳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이 커졌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맞아. 거기가 맞을 거야. 예전에 큰 느티나무가 있던 곳이지. 제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50년 전 그 자리에 아버지와 함께 금괴를 묻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자리는? 지금은 옆집 마당이야. 하지만 땅을 파려면 허락을 받아야 할 텐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남의 땅을 함부로 팔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태영이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이도 함께 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님, 옆집 할머니께 사정 말씀드렸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제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님이 참전 용사시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할머니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제가 감격했어요.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네. 그리고 아버님, 또 다른 소식이 있어요. 태영이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가 위조한 서류건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소영이는 괜찮을까 걱정됐습니다. 소영이는 괜찮아? 네, 자수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처벌이 가벼울 거래요. 그리고 사채업자들도 수상한 구석이 많아서 수사 중이에요. 태영이의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다행히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게는 되찾을 수 있는 거야? 네, 변호사께서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위조 서류였다는 게 입증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과점을 되찾을 수 있다니. 이틀 후 퇴원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반가웠습니다. 가게 앞에 서니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이제 보물을 찾으러 갈까요? 태영이가 설렘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도 마음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그 금괴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우리는 옆집으로 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친절한 할머니께서 차까지 내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참전 용사님의 가족이셨군요.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마당에 나가서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예전에 느티나무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태영이가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소영이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1시간 정도 파니까 삽에 뭔가 단단한 것이 걸렸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 뭔가 있어요. 태영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더 조심스럽게 파니까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그 상자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묻었던 바로 그 상자. 이거예요, 아버지. 맞아. 이게 바로 그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로 금괴들이 들어있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있네요. 소영이가 경탄했어요. 태영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금괴 하나를 들어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겠어. 태영아, 이제 정말로 시작이야. 이 금괴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제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꼭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갈등도 해소되고 보물도 찾았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사채업자들도 처리하고 가게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제가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그리고 이 보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어요. 태영이의 다짐을 듣고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제과점 지하실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 2부 시작합니다. 저는 밤새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쟁의 상처와 동료들과의 약속, 그리고 우리 가족을 속인 놈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우선 사채업자부터 찾아야 했죠. 그놈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복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주신 보물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그려진 선들과 표시들. 이게 정말 진짜일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눈에 서린 진실함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할아버지의 옛 전우 김철수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90이 넘은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시더라고요. 윤혁 그놈의 손자구나. 똑 닮았네. 김할아버지는 차를 끓여주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그 금괴가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네 할아버지는 진정한 용사였다. 그 금괴는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동료들의 유산이야. 할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그 소중한 것을 노린 사채업자들에게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기죄로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저지른 일이지만 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계약서 위조와 사기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싶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소영이 위조한 서류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남아 있었어요. 오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보물지도의 첫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과점에서 2km 떨어진 뒷산 자락이었어요. 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응, 바로 이 큰 참나무 아래다. 우리는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팠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 뭔가 있어요. 오래된 철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괴 10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실제로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네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 만에 동료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곧바로 감정평가소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는 금괴들이 진짜라고 확인해줬어요. 시가로는 제과점 건물값의 3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채업자 김병철을 직접 만나러 갔어요. 그놈은 제 모습을 보자 비웃더라고요. 이봐, 한태영.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들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김병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에요. 저는 또한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의 제과점을 속여서 빼앗으려 한 사채업자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어요. 시민들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병철과 그 일당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든 브로커도 함께 잡혔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제과점 건물을 되찾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금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경매에서 다시 사들였어요. 아버지는 제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아들아.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아버지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짜 복수야. 저는 그 순간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어요. 며느리 소영도 사건이 해결된 후 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아버지는 남은 금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뜻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이미 제과점을 되찾았으니 나머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사채업자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니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껴졌어요.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을까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들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그리고 꿈속에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어요. 전쟁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복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과점에는 다시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은 금괴들을 바라보시며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버지 뜻을 따르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돈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아버지의 동료들의 것이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가보훈처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더니 깊이 감동받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소중한 것을 기부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금괴 대부분을 전쟁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참전 용사분들의 생활비 지원에 쓰이도록 했죠. 서류를 작성하면서 아버지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70년 만에 동료들과의 약속을 지키신 거니까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그날 오후 제과점으로 돌아오니 소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해 보였어요. 여보, 이게 뭐야? 아버님께 사과하고 싶어서요. 직접 빵을 만들어 보려고요. 소영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소영이 옆에 서서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요. 반죽을 치대는 소영의 모습이 처음으로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만든 빵 드셔보세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 작품 치고는 모양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입 베어 드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맛이 좋구나. 정말 좋구나. 정말요?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빵이라서 그런가 보다. 그 순간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제과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빵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성이 더 중요해.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반죽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꿈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소영이도 매일 가게에 나와 도왔습니다. 손님 응대며 청소며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지의 제과점을 되찾았어요. 저는 어느 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이 가게를 지켜나갈게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독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고맙다 태영아. 내 마지막 꿈을 이루어줘서. 가게는 점점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단팥빵을 말이죠. 할아버지, 이 빵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제과점은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 함께 만드는 빵이니까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비록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소영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돈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여보, 내일은 새로운 빵을 만들어 볼까요? 좋지.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만한 걸로. 우리 부부는 이제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제과점을 더욱 멋진 곳으로 만드는 꿈을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아버지는 환히 웃으셨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저희도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제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버지와 아내와 함께 빵을 만들고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제과점에는 이제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이 함께 새로운 빵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레시피에 저희만의 아이디어를 더해가며요. 이번 주에는 뭘 만들어 볼까? 초콜릿빵은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대화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시간이니까요. 아버지는 이제 진짜 편안해 보이셨어요. 평생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처럼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셨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 덕분에 진짜 인생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제과점 문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3대 가족 제과점이라고요. 앞으로 이 가게가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저는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가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아버지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 행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과점의 따뜻한 불빛처럼 우리의 사랑도 계속해서 빛날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과점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빵을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진짜 보물 같았어요. 태영아, 오늘도 고생 많았다. 아버지께서 하루 일을 마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할 때보다 훨씬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만든 된장찌개 맛이 일품이었어요. 여보, 맛있네요. 감사해요. 시어머니께 배운 레시피예요. 소영은 이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모습은 정말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저와 소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금괴보다 훨씬 귀한 게 있다는 걸 말이야. 뭐가요, 아버지? 바로 가족이야. 너희들의 사랑과 희생이 진짜 보물이었어. 아버지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보물일까 하고요. 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명예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진짜 보물일까 곰곰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어요. 가족의 사랑, 그리고 서로를 위한 희생 정신. 아버지께서 평생 금괴를 지키신 이유도 결국 나라와 할아버지의 동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저희가 제과점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고요. 며칠 후 제과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옛 전우분들이었어요. 정수야, 내 소식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국가에 금괴를 기부했다면서? 역시 우리가 아는 정수다. 할아버지들은 아버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마음가짐이 훌륭한 거지. 그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전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때 목숨 걸고 싸운 이유가 뭔지 아나? 한 할아버지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랑이었던 거네요. 할아버지들이 댁으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태영아,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아버지. 가장 위대한 보물은 숨겨진 금괴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가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구나.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일이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요. 소영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소영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돈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하자고요. 제과점 손님들도 우리 가족의 변화를 느꼈나 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빵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정성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게 비밀이었거든요. 가족이 함께 만드는 빵, 사랑으로 만드는 빵. 그게 바로 우리 제과점의 특별함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 셋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너희들 덕분에 한결 젊어진 것 같아. 정말 그래 보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소영이 아버지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요. 금괴는 찾으면 끝이지만 가족의 사랑은 계속 자라나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더욱 깊어집니다. 희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지침이 되었거든요. 가장 위대한 보물은 숨겨진 금괴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요. 제과점 벽에는 아버지 말씀을 적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도 그 글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영원한 보물로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